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독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입었던 그 검정색 교복, 이게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에서 왔고요. 중앙청, 지금은 뭐 경복궁이 됐지만 그 중앙청, 또 서울역 건물, 서울시청 본 건물, 이게 모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프러시아 양식입니다. 독일식인 거죠. 자, 오늘 그 독일 이야기입니다. 두 편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은 제 1편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죠. 동으로는 체코, 폴란드에 접해 있고,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쪽은 프랑스, 네덜란드, 북쪽에는 덴마크와 발트해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6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3.6배입니다. 인구는 8,300만. 독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도이칠란트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땅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일본인들이 도이츠라고 부르면서 이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일본식 한자를 독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줄리우스 시저가 북쪽 지방에 대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만난 호전적인 야만인들, 그들을 게르만이라고 불렀죠. 숲속의 사람 정도, 그 뜻이라고 해요.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을 영어 발음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을 저머니, 독일 사람을 저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는 그냥 여기서 독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게르만족은 씨족 단위 또는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서기 962년 중부 유럽 전역을 장악한 오토 1세가 교황으로부터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알프스와 이탈리아 북부를 포함한 중부 유럽 독일어권 전 지역이 신성 로마의 땅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기간 동안 황제의 장악력은 매우 약했고요. 실제로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이 공국들로 나누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세를 서로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작아서 경제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던 거죠. 1803년부터 시작된 나폴레옹 정복전쟁, 이것은 독일어권 지역 신성 로마 제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를 한 후에 이 전후 상황 처리를 위해서 열린 비엔나 회의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300개가 넘던 공국들이 39개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각 나라의 규모가 좀 커진 것이죠. 그 중에서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가장 강력했고요. 50년 후에 프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이 지역을 통일을 해서 독일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린 이 오스트리아는 분위기가 자유분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아주 많이 발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이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프러시아는 엄격한 군사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황제부터 군복을 입었고요. 학교에서도 군사 교육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획일적 교복을 착용해야 했던 거죠. 그런 문화를 일본이 거의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선포식 행사를 보면 일본 천황부터 모두 서양식 군복을 입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다 군복 같은 교복을 입혔고요.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은 사실 프러시아식 군복이었던 겁니다. 고종 황제가 입었던 제복도 프러시아 스타일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건축물도 그랬습니다. 현재 경복궁 자리에 있었던 중앙청, 원래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죠. 이거 프러시아식입니다. 독일 건축가 게오르그 드 라란데가 초안을 설계했고, 일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가 건축 마무리를 다 했다고 해요. 서울역, 시청 건물, 이거 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러시아식입니다. 그 프러시아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양식을 모방해서 이런 건물들을 지었다고 하는군요. 이 프러시아가 독일어권 세력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게 된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1806년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 군대를 이 프러시아가 무모하게 맞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참패를 당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것이 오히려 프러시아에게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 이런 데 자극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땅, 이 독일 지역, 게르만 지역, 이 지역의 지식인들도 민족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프러시아는 비록 프랑스 군대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독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주역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기보다 당당하게 맞서서 졌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서 프러시아는 독일어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잉글랜드나 프랑스에 비해서 이 지역 중부 유럽 지방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영토의 분열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나라들마다 잘게 나뉘어서 서로 관세를 매기다가 보니까 경제 규모를 키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장이 작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34년 프로시아입니다. 이 프러시아가 주도해서 관세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죠. 회원국들 사이에 서로 관세를 낮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내 교역이 늘어나게 됐고 경제 규모도 커졌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프러시아는 1862년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앞장서서 통일 작업에 나서게 됐고요. 1871년에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성 로마 지역, 중부 유럽 지역이죠. 이 독일어권 지역들을 묶어서 저먼 엠파이어, 독일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경제도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면방 직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차츰 철강, 화학공업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바스프, 바이엘 같은 지금도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 기업들, 또 본격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처음 만든 벤츠, 다이물러죠. 이런 기업들도 그때 탄생을 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독일은 철강, 석탄 같은 이런 중공업과 화학공업 분야에서 선발주자인 미국과 영국을 퀄리티 면에서는 더 넘어서게 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비렐름 2세 황제는 식민지 확장에 나섰습니다. 사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릴 때 게르만족들은 그저 힘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식민지 정복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고 남태평양의 사모아, 중국의 일부 도시까지를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독일의 공격적 식민지 개척은 기존의 패권 국가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충돌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되자 독일 제국도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어서 참전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 편에 들었고요. 독일은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과 같은 편이 된 거죠. 이게 세계 1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전쟁은 독일 진영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같은 편에 섰던 오스만 제국은 갈갈이 찢겨져서 현재 중동 국가들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독일 제국은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거죠. 이런 상태에서 1918년 민중혁명이 일어났고 독일 제국은 해체가 됐습니다. 군부는 행정부에 나라의 통치권을 넘겼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동안 탄압을 받아왔던 사회주의자들, 유태인들,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독일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히틀러를 비롯한 여러 지식인, 정치인들이 유태인들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에 지지 않았는데 바이마르 정권의 인사들이 협상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독일이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1933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오날 소치알리스트의 도이체 아르바이터 파르타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것을 줄여서 나치라고 부르죠. 그 나치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나치를 선택한 겁니다.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유태인 같은 이런 열등하고 사악한 민족은 멸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에 의해서 제3의 독일 제국을 건설한다고 외쳤습니다. The Third Reich, 제3제국인 거죠. 그리고 독일 여성들에게는 아리안족의 번성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지런히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경제는 전쟁을 위해서 철저한 통제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독일 전역에 곳곳에다가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했는데 그거 역시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한 도로망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자 보통 사람들도 자동차를 가지게 하자라고 해서 국민차 폭스바겐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걸 설계한 사람이 바로 엔지니어인 포르쉐이죠. 그 포르쉐 자동차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지식인들이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창하는 아인슈타인은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는 유대계 독일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듯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수상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독일 지식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과 더불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대륙 거의 전체가 히틀러의 손아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미국과 소련의 반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독일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1945년 4월 30일 전쟁광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일주일 뒤 독일은 소련의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신자들처럼 히틀러의 선동에 부하내동에서 살육전을 벌였던 그 독일인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의 폐헛더미와 치욕이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진 그 상태에서 독일인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제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독일 제1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